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뭐 자유라든가 민주라든가 그런 거 전혀 배우지 못하고 뭐 배웠다 하더라도 가라로 배웠고 뭐 엘리트들이 날뛰는 바람에 국민들을 우민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나라에 적절한 정치 체제가 있을까? 1920년대 살라자르의 그 체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이죠. 뭐 완벽한 뭐 체제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체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남한테 빌어올 필요가 없죠. 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그 20세기 초반에 그 지식인들의 비판이 엄청났죠. 예, 뭐 유행병처럼 불었으니까요. 오죽하면 그 처칠도 그랬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거는 최악의 체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나오고 뭐 파시즘도 나오고 나치즘, 티토이즘도 나오고 뭐 프랑코이즘도 나오고 또 살라자리즘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으로 등장을 한 거죠. 수도 없이 많은 지식인들이 1920년대와 2020년대가 지금 거의 같다 그래요. 정치 상황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안 체제를 고안을 하는데 전에 말씀드렸죠. 직접민주주의 체제도 많이 고안되고 있고 또 독재 체제도 고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재라고 하는 걸 너무 무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서구의 역사가들이 말입니다. 자유주의 체제도 엉터리지만 그에 대해서 대안으로 등장한 파시즘과 나치즘도 알고 보니까 엉터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관이 명관이니까 다시 돌아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돌아가자고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게 지금 75년이 지나왔어요.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주의, 의회주의가. 글쎄, 뭐 파시즘과 나치즘이 엉터리였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경제만 보더라도 이탈리아 파시즘은 나라를 정체시켜버렸잖아요. 하지만 독일 나치즘은 체제로서 실패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국부를 크게 늘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 이거죠. 따라서 체제로서는 성공했다고요. 또 독일 국민들도 마음껏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가했다고. 단지 전쟁으로 무너진 거예요. 전쟁으로. 그러니까 자유주의 체제를 가진 영국하고 미국에 비해서 체제가 나빠서 붕괴된 게 아니라 군사적 충돌에 의해서 붕괴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보자 이 말이에요. 나치 시절에 나치를 싫어했던 국민들 별로 없었어요. 자기들 뭐 몸에 맞았나 보지 뭐. 그러니까 뭐 경제 성장도 저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역사 왜곡하지 말고 사실은 그대로 인정해야죠. 그죠? 예, 그래야지만이 사람만 공부하는 나쁜 습관, 히틀러만 자꾸 공부하려고 그래. 그 나쁜 습관을 버리고 나치 체제가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아주 현실을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살라자르 체제도 마찬가지다 그겁니다. 음, 게다가 또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자유주의, 의회주의와 파시즘이 서로 다르다고? 우리 영상 소제목 하나가 자유 파시즘이 있었어요. 자유주의 안에 파시즘 요소가 가득히 들어가 있습니다. 응? 지금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게 자유주의자들이었잖아요. 신자유주의자들이 박살을 내버렸다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프리드리 하이에크 이 자유자의 투사가 말이야. 김대중 같은 자유주의자를 좋아한 게 아니라 칠레의 독재자 피노테체트를 좋아했다고요. 이게 모순인가요?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자유주의 체제 안에 독재 체제가 가득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투사라고 하는 프리드리 하이에크가 피노체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네? 아무튼 뭐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자주인 라디오 영상의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자유주의와 파시즘의 공통점. 아무튼 정치체제는 체제 그 자체로 바라봐야지 체제 외 것들을 끌어놓아다가 감정 분풀이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일단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1920년대처럼 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체제를 지금 너도 나도 말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뭐 독일에서도 아주 AFD인가? 그 대안 정당이 일단 올라왔고, 이탈리아는 대안 정당이라고 해서 올라온 게 엉터리가 돼버렸고, 뭐 그랬습니다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직접 민주주의의 여러 방식도 뭐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약간 노예적인 정신을 가진 국민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체제를 구성하면 됩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 워렌 데이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정부를 운영할 뭐 필수적인 방법도 없고 자유주의, 의회, 정당 정치가 더 이상 먹히지도 않는다면 그럼 뭐 유일한 대안은 뭐 또 유일한 대안이래. 유일한 대안은 레닌이나 히틀러 같은 독재자인데 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대신 가부장 전통을 지닌 철학자 왕, 플라톤적 철학자 왕 살라자르는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엄청난 토론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뭐 이건 이 사람은 뭐 지도자는 필요하다고 본 거고 그리고 이제 플라톤의 철학자적 지도자가 있으니까 살라자르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 살라자르의 생전에 말이에요. 프랑스 레지스탕스 그 슈라이버가 있어요. 그 에밀 슈라이버라고. 근대 마르쿠스 아우렐리스라고 그랬죠. 얼마나 위대해 보였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로마 최고의 현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 그랬단 말이에요. 좌우 모든 진영으로부터 당시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지혜가 있고 합리적이고 서구의 가치를 보존하는 인물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본의 그 외교관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줏대 없이 그 서구식 제국 정치로 나라를 전쟁으로 끌어들인 이 바보 같은 일본 정부 안에 살라자르 같은 정치인 단 한 명만 있었어도 그것도 두 번 반복했어. 단 한 명만 있었어도 일본이 지금의 불행한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다. 이랬다는 포르투갈 대사 모리시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평가가 나오겠죠, 그죠? 저기 스페인 대사를 하고 있었던 그 사무엘 호어는 누구냐? 이 그거예요. 저기 런던의 그 채덤 하우스 아주 강력한 멤버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선실세다 그 말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 2년 전인가 이 사무엘 호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살라자르는 오로지 나라의 이익만 생각한 사람 그랬습니다. 국가의 이익도 아니고요. 예? 정치인들의 이익도 아니고 의회의 이익도 아니고 나라의 컨트리의 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국민의 이익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살라자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버렸다면 도대체 안토니오 올리베이라 살라자르 이 사람이 누구예요? 결론을 딱 보면 자기 나라 문화와 자기 나라 국민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정치 체제를 선사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살라자르가 정치계에 등장한 게 1926년. 당시 그 포르투갈은 뭐 올리브나 키우고 와인 마시고 콜크 생산하고 양을 키우고 농경 목축하던 약수국이에요. 뭐 마젤란, 뭐 바스코다가마 모두 15, 16세기의 과거의 영광일 뿐이지 마음속에 남아있지 현실은 안 그랬다고요. 아니 청나라처럼 한 방에 몇십 년 만에 무너진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무너졌어요. 포르투갈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말해요. 뭐 가톨릭 도덕률이나 잘 지키고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절제를 잘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욱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꾸 참다 보니까 욱한다고. 축구 경기할 때 깡패잖아요. 깡패 축구잖아. 포르투갈. 근데 직접 만나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우울한 것도 있고 남한테 되게 친절하잖아요. 말도 잘하고 그것도 되게 겸손해. 영어 잘하면서도 영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유럽의 태국? 유럽의 라오스 사람들 같다 할까? 뭐 하여간 그래요. 하지만 빠릿빠릿한 건 없어갖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꾸 넘어가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누구를 상기하시면 되냐면요. 미국 배우 톰 행크스 있죠? 톰 행크스. 톰 행크스를 상기하시면 돼요. 사람이 점잖고
좀 속을 잘 모르겠고 충청도 사람 같고 좀 그래요. 그 톰 행크스가 포르투갈 출신이에요.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겸손해요. 겸손하고 음식에 아주 목숨 걸고 고향에 애착이 대단하고 무엇보다 가족 없으면 못 살아요. 가족 없으면 못 삽니다. 이랬던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청년들 때문에 다 엉망진창 돼버렸죠. 포르투갈도 아주 나라가 쪽이 나버렸어요. 아이고 뭐 포르투갈만 그렇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이런 나라의 그 경쟁적이고 이 폭력 중심적이고 아나무인 이 자유주의가 어울리지 않죠.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요. 왜 그러냐면 정치 체제란 게요. 국민 정서에 맞아야 작동도 잘하고 국민도 행복하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남한테서 갖고 온 기준 갖고 오지 마세요. 자유민주주의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파시즘, 나시즘 자꾸 남의 걸 갖고 오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자기 걸 만들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지금 들려드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포르투갈은요, 유럽에서는 그나마 단일 민족에 제일 가까운 나라 사람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전통이 있다고요. 인종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아랍종도 섞여 있고 그래요. 뭐 게르만종도 섞여 있고 뭐 다 섞여 있어요. 원래 이제 고트족도 많이 섞여 있고. 근데 그런 건 다 옛날 얘기고 그래도 그나마 나라의 전통을 가장 잘 지켜온 곳이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초부터 프란치스코 마누엘 멜로가 이렇게 그냥 포르투갈 사람들 얘기를 하죠. 무슨 위원이라든가 장관을 선택하는 것보다 좋은 멜론 하나 잘 선택하는 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포르투갈 사람들이다. 비정치적인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로부터 200년이 지났어요. 정확하게 200년이 지났어. 1920년 안토니오 세르지오 이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교육자죠. 게다가 또 민주주의가 공공의견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라서 어느 정도 잘 조직된 공공의견, 즉 정치의식이 있어야 한다면 포르투갈에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포르투갈에는요, 전통적으로 그 근대화될 때요, 프랑스 같은 그 살롱이라든가 영국의 그 카페나 클럽 같은 공공의견이 만들어지고 취합되는 공간이 없었어요. 또 출판물도 뭐 대단치도 않았고요. 단지 뭐가 소중했냐면 패밀리 토크, 콘베르사 엔 파밀리아, 가족 간 대화만이 소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애가 강하고 가족이 모든 사회와 국가의 그 근원이 됐던 그런 포르투갈이었다 이거죠. 걷다 대고 그렇게 개인주의 갈기를 찢어놓으면 되겠어요. 게다가 1920년대 포르투갈 사람들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다수가 문맹이거나 문해력도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안토니오 세르지오처럼 그 포르투갈의 민주의식이 없다고 비판할 상태 자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안토니오 세르지오 같은 사람들은요, 국민 인구 중에 0.0000001%밖에 안 되는 지식인이에요. 보통 포르투갈 사람들은 그 경제와 복지만 보장이 되면 이념이든 뭐든 알 바 없고 모든 게 다 좋았던, 좋은 게 좋았던 그런 나라 국민이었다고요. 그럼 이런 나라 국민들 위해서 그 정치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나라의 프리메이슨 비밀 결사 까르보나리들 세력이 들어왔죠. 이탈리아 세력들이 들어와서 포르투갈 지부를 만들고 공화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따위 얘기들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요. 1908년에는 결국 국왕 카를로스 1세하고 왕세자까지 동시에 길거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프리메이슨 카르보나리 마카토 산토스 군대가 이끄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제1공화국을 선언을 했죠. 그 당시 세워진 장관하고 의회 2분의 1이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그리고 115개의 로지가 있었고요. 국민들 한 뭐 600만인가 뭐 700인가 되는 국민 중에 35만 명이 프리메이슨이었다고요. 그 사이에 이제 포르투갈의 가톨릭뿐만이 아니라 농촌적 전통, 어떤 그 가족애적 전통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렸죠. 프리메이슨은 원래 그 이념에 죽고 사는 놈들이잖아요. 권력 투쟁했어요. 16년 동안. 대통령이 9번이나 바뀌고 내각도 44번 바뀌고 21회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개판 쳐놨어요. 나라 하나를 갖다가 이 프리메이슨들이. 공화국이 세워진 지 첫 번째 정부가 10주 만에 망했고요. 가장 오랫동안 집권했던 정부가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16년 동안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물가는 25배 상승했고요. 2,500배 상승했다고요. 통화는 금같이 3,300배 떨어졌습니다. 이게 나라예요? 응? 이거 나라가 아니죠. 지금도 포르투갈 사람들은 요 시절 1910년부터 1926년 이 프리메이슨 제1공화국 시절을 포르투갈의 뭐랄까 흑역사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생전 처음 실시한 의회 민주공화국이 최악의 체제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2공화국의 공보처장 안토니오 페로가 젊은 시절 기자였을 때 당시 정당과 정치인들을 뭐라 그랬냐면 조국 안의 보헤미안이라 그랬습니다. 도덕적으로 쓰레기고 의회 공화국은 멍청이 공화국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제1공화국이 행했던 어떤 정치도 포르투갈 사람들 옷에 맞는 게 전혀 아니고 거꾸로였단 말이에요. 이 포르투갈 사람들의 정치적인 옷을 다 벗겨버리기만 하고 그 위에다가 칼로 난도질을 해버렸다고 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게요.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이거를요. 이게 민주공화국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서로 갈려갖고 싸움이나 하고 패싸움이나 하고 애국심도 없고 전통과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의 단분이나 쪽쪽 빨아댔던 그런 체제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체제라고 하는 것이 당시 유럽에서는 일반적이었어요. 포르투갈이 좀 더 심했다 그뿐이죠. 결국 1926년 식민지 사령관 고메즈 다코스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제1공화국을 전복을 시키죠. 왕다코스타뿐만이 아니에요. 예. 노동 좌파까지 모두 이 쿠데타를 지지를 했습니다. 징글징글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포르투갈은요 다른 나라는 달라요.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는 체제를 군사 독재라고 딱 이름을 딱 바뀌었어요. 포르투갈 사람은 거짓말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착한 척 바른 척 잘 안 해요. 스페인처럼. 같은 이베리아 문화를 가졌어도 이 두 나라가 좀 달라요. 정부 이름이 군사 독재라니까요. 디타두라 밀리타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포르투갈은 군대가 민간 정부를 뒤에서 받쳐줬어요. 대신. 지네가 정치한 게 아니에요. 군장성 스스로 정부를 운영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정치를 맡기고 지네들은 그 체제를 지켜주기만 했다고요. 이게 또 다른 나라 군사 독재랑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참 점잖죠. 이 스페인처럼 이렇게 폭압적인 정권이 아니었다고요. 이게 같은 군사 정권인데 포르투갈 군은 정치로부터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살라자르 같은 사람이 나오죠. 이거 대학 교수잖아요. 일단 정부에 돈이 없어. 재정 문제가 없다고요. 그리고 돈을 왜 그따위로 쓰자고 이 대학 교수 안토니오 살라자르가 상당히 많은 비판을 했거든요. 신문지상에다가. 그러니까 이 군정부가 대통령이 그럼 당신이 와서 한번 해봐 이래갖고 재무부 장관에 앉혔어요. 몇 번을 고사했죠. 나 안 한다고. 내 얘기만 듣고 하세요. 나보러 직접 하라 그러지 말고 내가 조언을 해줄 테니까 내 뜻대로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왜 나를 갖다가 정치에 끌어들입니까? 막 그래서 했다.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했잖아요. 평생 결혼 안 했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가톨릭 신자였고요. 한때 신부가 되려고 그러기도 했고 국민들한테 절대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권 40년 동안 국민 인터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총리인데 나는 행정부를 맡고 일을 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국민을 만나냐. 만나려면 대통령이나 만나라. 이런 아주 비정치적인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정권은 이 사람을 억지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재무부 장관에 앉혔어. 대신 조건을 내버렸죠.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딴지도 걸면 나 그 즉시 사임한다 그래 버렸습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은 되게 독특해요. 살라자르는요. 정부에 들어오기 전부터 정치에 신물이 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저랑 좀 비슷한 것도 있어요. 나치즘을 왜 싫어했냐면 인종주의적이라고 싫어했고요. 이교도주의적이라고 싫어했고요. 개인숭배적이라고 싫어했습니다. 그런 체제는 오래 못 간다 그랬습니다. 파시즘도 싫어했어요.
툭하면 폭력을 저지른단 말이야. 파시즘은. 공산주의는 아예 싫어했습니다. 서구 문명 자체를 봤기 때문에. 자유주의도 그만큼 싫어했습니다. 인간과 가족의 가치를 무시하고 노동시장만 소중히 하는 체제가 이게 무슨 체제냐 그랬죠. 그리고 또 유물론적 자본주의 같은 거. 자본주의 자체를 싫어했잖아요. 특히 금융계를 굉장히 견제했습니다. 금융이 되게 필요하지만 상당히 견제를 해야 된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토니오 살라자르는 이 정치 투쟁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 정책을 행정적으로 구현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정부에 들어온 지 단 1년 만에 국가 부채를 팍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줄여버리는 체제를 만들어갖고 10년도 안 돼갖고 포르투갈의 그 사회적 안정을 완전히 구축했고 재정하고 통화를 완전히 안정시켜갖고 교역을 아주 순환시켰고 국가 행정을 특히나 도덕적으로 근대화했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 행정에서 도덕을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가톨릭에 기반한 경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화해해라, 화합하라 막 그랬단 말이에요. 당신이 대통령 하는 게 좋겠다. 막 그래갖고 막 대통령직도 뭐 권유가 무지하게 많았는데 그때마다 안 했습니다. 하지만 총리직은 내가 수락하겠다. 총리는 행정가지 정치가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갖고 진짜 정치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행정만 원했단 말이에요. 이 대통령은 말이에요. 국민투표를 뽑았어요. 그래갖고 총리를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다시 말하면 살라자르는요 독재자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돼야지 독재자지. 해임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라자르는 뭐냐면 나 행정관인데 해임하고 싶으면 해임해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능력에 자신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능력도 있었고 배짱도 있었고 정치 술수는 없는 아주 깔끔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포르투갈의 정치 문화는 스페인과 달라요. 서유럽 영국하고도 달라요. 자꾸 합의를 이루려고 그러죠. 그래서 대통령도 뽑아놓고 살라자르가 미워도 총리로 자른 적이 없어요. 모두가 이 포르투갈의 정통성 문화에 입각했기 때문에 정부 운영을 정치가 아니라 행정으로 이해하는 전통을 만들었다고요. 그 나라를 살리다시피 한 살라자르를 해임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 해임했다가는 그 대통령 뭐가지가 날아가 버리게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죠. 아무튼 이 겸손한 포르투갈 사람들한테 국익 이외에 사리사욕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 안에 잘 들어오질 않았다고요. 이게 바로 포르투갈 정치 문화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초장지부터 공화국 초기부터 이렇게 얻어 터지고 나서 확 돌아가지고 정치 문화를 딱 붙들어 놓으면 그 정치 문화가 오래 간다 이 말이죠. 처음 단추부터 잘못 끼웠지 한국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개판이잖아요. 그죠? 1932년 그 총리에 올랐을 때 1932년에 올랐어요. 그래서 직무에 들어간 게 1933년이니까요. 1933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죠. 나치 히틀러가 총리가 되고 대서양 건너편에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1933년 살라자르가 총리에 오릅니다. 오르자마자 정당 정치를 완전히 폐지하고 의회를 없애버렸습니다. 살라자르의 국가론 자체가요. 민주주의, 자유주의,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 모두를 거부한다 그랬기 때문에요. 그런 쪽 사람들이 보면 와 획기적이고 독재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살라자르를 평가할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정치 체제 자체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살라자르는요. 정치 체제 기준을 자유주의, 공산주의 이따위식의 좌우 정치 논리에 두지 않았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임명되자마자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는 모든 형태의 국제주의, 세계화, 예?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 가족을 분열시키고 최소화하거나 해체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계급투쟁에 반대하고 반종교적인 태도에도 반대하며 조국에 대한 불충성에도 반대한다. 농노제, 물질주의, 인권 억압도 반대한다. 뭐 다 반대하면 이제 뭘 하려고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민족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유니언 내셔널이라는 걸 만들어. 나중에 이제 이게
뭐 가끔씩 이제 국회라고도 불리는데요. 어떻게 불리든 간에 국회는 아니에요. 의회가 사라지고 정당이 사라졌는데 뭘 의회야.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국회처럼 운영하긴 한단 말이야. 국민투표가 아니라 사회, 경제, 종교 각 조직에서 추천으로 들어온 엘리트 90명이 모여가지고 나라의 입법과 집행에 관한 토론을 했습니다. 각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양한 토론이 다양스럽게 벌어지고요. 그렇습니다. 단 나라 돈을 만지는 장관이라든가 외교관, 공무원은 민족연합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고요. 민족연합 90명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돈을 쓸 수 있는 입법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뿌리부터 막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국회에서 입법해 들어오는 모든 입법 안에는요. 국회의원 개인의 사리사욕이 있잖아요. 뒤에다가 다 기업들이 다 등등 뒤고 있고 초등학생만 아니면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기업들과 연관해가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입법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아주 대량으로 입법하는 게 바로 그 백신 같은 거 뭐 강제 접종 이런 거잖아요. 아이들 강제 접종 이런 것들. 그렇죠? 이 정당 정치에 매몰된 이 또라이들은 말이에요. 이걸 일당 독재라고 또 잘못 써요. 뭐가 일당 이거 정당이 아니라니까요. 이 입법위원회는 정당도 아니고 의회도 아니에요. 단지 위원회라고 컨설팅 위원회예요. 행정을 위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토니오 페로 포르투갈 공보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르투갈인은 드디어 포르투갈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딱 맞는 얘기. 자기 옷 입었다 이거잖아요. 그죠? 노동조합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반노동이야? 다 친노동적인 사람이에요. 살라자르는. 대신 이 사용자도 직장 폐쇄로 대응하면 안 된다. 이것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만진 거예요. 노동자 모임도 파업하지 말라 그러고 사용자들도 직장 폐쇄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앉아서 대화하라 그랬다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살라자르의 정부 체제를 이해하려면 이 철학적 편견을 일단 없애야 돼요. 정치적 편견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첫째 없애야 될 게 뭐냐면 앵글로색슨이 만든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을 없애야 된다고. 약탈적이고 충돌적이고 가진 자만이 자유를 가질 수 있는 분열시켜서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알자는 누군가 소수가 가져가는 이 대립적인 경제 논리 이거를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싫어했습니다. 살라자르는. 뭐 이 사람만 싫어했나? 라틴 게르만 쪽 나라들이 오래전부터 이 대결, 충돌의 견제 정치가 아니라 원래 화해 정치를 해왔거든요. 앵글로색슨과 달리. 그 유럽 대륙의 전통을 이은 게 교황 레오 13세 누보 오르가노 그건 아니고 뭐 있어요. 아무튼 1891년에 앞으로 우리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하자 그러면서 투쟁하고 견제하지 마라. 화해와 조정을 하라. 이러면서 계급 화해론을 들고 나온 게 레오 13세인데요. 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살라자르가. 또 나폴레옹 3세의 그 계급 투쟁 없는 사회주의, 노사가 항상 협력하는 싸워보았자 은행만 잘 살게 준다 그랬잖아요. 나폴레옹 3세가. 살라자르도 똑같아요. 노사가 서로 싸워보았자 눈앞에서는 당장 임금은 올라가지만 다른 비용이 지출된다.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은행가들한테만 이익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계급 투쟁론으로 이익을 본 것들은 오로지 은행이었다는 거죠. 그게 누가 얘기했냐? 프레데릭 소디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살라자르도 나중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포르투갈은요, 이 제조업이라든가 중공업이 덜 발달된 상태에 있었죠. 이 영국 같은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이 해외 개척도 이미 다 수백 년 전에 끝나버렸고요. 이 식민지를 통한 그냥 교역 수준, 그 수준, 중상주의 정책을 갖고 있었다고. 나라 안에 산업을 통해서 내수를 키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비교 우위되는 물품들을 바깥으로 팔거나 바깥에서 부를 가지고 와서
서비스 유통을 돌리는 거, 농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나갔던 중소기업 중심의 스페인 같은 경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치 실험을 하기가 쉬웠죠, 실은. 물론 히틀러도 정치 실험은 했어요. 근데 히틀러의 독일은 포르투갈보다 훨씬 더 중공업 중심 나라잖아요. 그래도 노사위원 같은 거 만들었다고 히틀러가. 하지만 이제 기업하고 자본가들한테 점수를 더 줬죠. 하지만은 살라자르는 다 동등하게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중공업 전통의 독일은 그 독일 방식이 있었던 거고, 농촌적인 포르투갈은 포르투갈만의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국익만 생각하면 되지 뭘 딴 걸 생각해요. 무슨 이념을 끌고 와 그렇게. 살라자르는 철학자잖아요. 경제학자지만 또 철학자라고요. 1935년 이 포르투갈을 100년간 괴롭혀왔고 통치까지 했던 프리메이슨 카르보나리들을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프리메이슨 정부하고 단체 제1공화국이 그렇게 파괴하려고 했던 가톨릭 교회 또 가족 사회조직을 되살려냈다고요. 살라자르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들이 말이야 철학적 대상으로는 판단을 생각해왔지만 단 한 번도 객관적인 정의라든가 결론을 내린 적이 없는 종교라든가 가족, 민족 이렇게 역사적으로 자명한 것들을 거부하려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존중하라 그 말입니다. 가족을 그렇게 가족을 파괴해라 가족이 어떻다 가족도 조상을 숭배하고 너무 숭배하는 것도 웃기지만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도 웃긴단 말이에요. 종교, 조국, 가족, 노동은 가치에 대해 딴지를 걸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신을 믿어갖고 신의 존재를 인정한 게 아니라 신을 증명하지 못해갖고 신을 인정해버린 알베르 까뮈랑 똑같은 거예요. 신이 있다 없다 혹은 좋다 나쁘다 어느 한편에 서면 마음은 편해지죠. 하지만 도그마가 거기서 탄생하고 충돌과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살라자르는 종교, 조국, 가족, 노동에 관하여 불가지해라. 왜 존재하는 거를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꾸 뭐라고 헛소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 정도쯤에 이제 살라자르의 정치론을 점검을 해야겠죠. 살라자르는 반공산주의, 반자유주의는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갖고 있어 독일, 이탈리아, 소련 모두가 이게 반자유주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반공산주의였잖아요. 근데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인종주의, 개인숭배가 없습니다. 이탈리아를 특징지었던 군국주의하고 팽창주의도 없었어요. 소련을 특징짓는 집산주의하고 일당 독재도 없어요. 이게 포르투갈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를 동시에 거부했기 때문에 각 진영에서 살라자르를 함부로 지들 입맛에 맞게 불렀지만 개나 소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전근대적이라든가 부드러운 독재자, 파시스트는 아닌데 파시즘 같다. 전체주의와 법치를 한 중간 정도 넣고 있다. 세속과 종교가 종교의 그 중간형이다. 왕 없는 왕정이다까지 칭했다. 그런 쓸데없는 다 쓸데없는 지칭이고 그냥 살라자르는요. 그냥 살라자르였어요. 포르투갈만의 독특한 정치 문화였다고요. 이제 경제체제를 볼까요? 계급 없이 함께 사는 조합주의 논리를 내세웠기 때문에요. 지자체 대표, 종교 대표, 문화 전문 기술인 기업 대표가 함께 모여서 노사위원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노사 양측의 편향적인 주장을 막았죠. 이게 1933년 그 히틀러의 노사위원회랑 조금 비슷해요. 하지만 히틀러의 노사위원회보다 훨씬 더 커요. 역할이 더 큽니다. 전국을 다 마크를 했기 때문에 정당이 아닌 기업인하고 노동자가 서로 조합해서 민족을 대표했고요. 경제의 각 부문별 자기 주장하는 것보다 민족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서 조율을 했다고요. 노사위원회에서. 노동권하고 단결권, 기업인들의 소유권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자를 받아 처먹는 그 금융가들로부터 법을 제정해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방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노동자를 위해서 사측에서는
노동 의무 기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노동자들의 실업을 방어해 줬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약간 그 중세 길드 같은 경제 복지 조직이거든요. 이거 근데 이 조직을 전국적으로 조직을 해버렸다고요. 나라를 조합적으로 운영했던 그 스페인 아나키스트 경제 조직과 똑같은데요. 운영하고 의사결정하는 절차가 거꾸로 돼 있어요. 180도 거꾸로 돼 있다고. 아나키스트의 그 경제 조직은요. 행정 자체가 이 국민들 그 조직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포르투갈은요, 이 국민들 조직으로부터 휙 떨어져 갖고요. 행정부가 모든 걸 다 조직합니다. 예. 아주 효율성은 어떻게 보면 있죠, 그죠? 뭐 좀 덜 민주적이지만, 하지만 이제 절차는 똑같아요. 운영하는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아나키스트랑. 그러니까 사회 운영의 모든 기초를 국민하고 사회가 아니라 국가에게 주었다고요. 또 조합주의적인 사회의 그 갈등하고 소통을 국민 조직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정부가 일괄로 처리를 했어요. 입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체제는 아나키스트 체제를 갖고 있지만 통치는 정부가 했다.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느냐의 문제만 다르지 조직은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극자와 극우가 비슷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정당도 없고요. 의회도 없고요. 엘리트들이 모여갖고 입법과 행정을 이끌어가는 민족연합, 그건 이제 국회라고도 불러요. 예. 그리고 경제와 사회를 조직하고 의사를 서로 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국민들 노사위원회가 이 조합의 형식을 띠고 이 포르투갈을 40년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민족연합의 모든 토론 내용은요. 국민들한테 배포됐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알게 했어요. 우리가 뭐에서 토론했는가. 그렇게 개방적이었단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국민들은 정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족연합 국회라고 하는 거는 정당이 난립해서 권력을 두고 싸우는 장소가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입법과 사법을 제대로 움직이도록 비판하고 고쳐주고 제안했던 길잡이 위원회 형태였다고요. 가이딩 스타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라자르는 입법위원회, 국회에 상당히 그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권력은 노사위원회가 잡는 게 옳았죠. 과연 어느 게 더 민주적이에요? 자유주의에 비해서. 실상 노사위원회와 입법위원회가 서로 권력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게 이 살라자르 40년 체제의 어떤 뭐랄까 문제였다고 할까? 그랬습니다. 살라자르 정부에서는 노사위원회 힘이 더 컸죠. 하지만 이제 입법위원회는요 서서히 정치성을 막 드러냈거든요. 10년 지나가니까요. 1945년 입법도 했어요. 입법위원회에서. 살라자가 보기에는 이건 뭐 해도 되겠다 싶으면 입법도 하게 해줬고요. 노사위원회 입법을 지네들이 통과시키는 여부까지도 감아주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냈고 하면서 계속 입법위원회의 힘을 키워갔던 겁니다. 이게요. 정치꾼들한테 힘을 주느냐 아니면 행정부 관료들한테 더 힘을 주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 시대 문화가 달라지면 이 체제를 조금 유순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살라자르도요. 실은 1945년 50년대 들어서 노사위원회와 입법위원회의 권력을 잘 조절을 해줬어요. 예. 마구잡이로 체제를 운영한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안토니오 세르지오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 살라자르를 되게 비판을 했는데요. 비판한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아니라 입법위원회한테 힘을 더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토니오 살라자르는 한편 또 순진한 게요. 이 국회라고 하는 게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민의를 대변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고 이 사람은 또. 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 하나만은 대단했어요. 안토니오 세르지오가. 그러니까 이제 살라자르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민중의 그 자발성을 믿지 않았고 세르지오는 자발성을 믿었다는 데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근본적으로 두 사람 모두 사회주의적인 프로그램 갖고 있잖아요. 조합주의라는 게 원래가 사회주의적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역할하고 국가의 역할을 조금 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조금만 더 양보했다면 정적으로 남지는 않았겠죠. 4번인가 체포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문화적인 측면을 좀 볼까요? 정부가 해주는 사회지원 서비스는요, 주로 지방도시하고 농촌지역에 몰아줬어요. 이제 국민의 집이란 걸 만들어서요, 우리 같으면 마을주민센터를
크게 확대한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까사노프보 그래서 시 단위, 구청 단위, 마을센터가 다 있었고요. 거기서 뭐 의료, 교육, 문화 활동을 전담을 했죠. 교육을 제외하면요, 국가가 국민 문화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어요. 살라자르 정권은 이런 포르투갈의 사정도 모른 채 살라자르의 체제가 문화 활동을 3F라고 규정을 했어. 풋볼, 파두, 팝티마, 축구, 민속음악, 가톨릭. 이걸 갖다가 마치 3S처럼 대중 조작술이라고 국가 세뇌라고 얘기하는 엉터리 같은 역사가들이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진부한 민족주의도 아니고요. 정부 홍보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 전두환의 뭐 3S가 아니라고 이게. 포르투갈은 원래부터 가톨릭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톨릭을 모토로 삼았다는 게 그게 어떻게 세뇌 정책이야. 당시 포르투갈 민족음악이 파두가 있어요. 이게. 원래가 민족음악이에요. 폴 맥카트니가 포르투갈에 와갖고 파두 음악 들으면서 지어낸 게 예스터데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축구. 축구는 원래 국민 스포츠였어요. 살라자르 들어오기 전부터 국민 스포츠였다고요. 각 도시마다, 각 마을마다 축구 클럽이 만들어졌다고요. 에우제비오, 뭐 루이스 피구, 뭐 크리스티아노 호나울두 얘네가 뭐 괜히 나왔어요? 얘네를 국가가 키웠나? 자체 스포츠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갖다가 3F라고 뭐 국가 세뇌 공작이라고 이렇게 살라자르가 뭐한테 그렇게 섭섭했는지 이따위 식으로 글을 쓰는 역사가들이 있다고. 또 정부는 지역 축제를 장려를 하고 또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게 오늘 지역 축제라고 하는 게 한국도 2000년 이후부터 지역 축제 참 많이 하잖아요. 지방 경제에 활력을 넣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특히나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잖아요. 이거는 아예 포르투갈 처음부터 했던 거예요. 그거를 지원하셨다고요. 수공예품이라든가 시각예술, 역사전시회, 축제, 공연, 뭐 순회극장, 영화, 뭐 마을 콘테스트 뭐 이런 거. 살라자르 정권이 이 지자체까지도 세뇌로 이용했다 그러는데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지역 문화 활동을 통했고 포르투갈 사람 각 마을들이 각 지역 상품도 개발했고 직접 수출까지도 했고요. 유럽의 보편 문화보다 포르투갈 민족 문화에 지원을 더 해줬다는 게 뭐가 죄가 돼? 그렇게 삐뚤어진 눈으로 살라자르 체제를 보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살라자르 체제가 되게 독특해서 자유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자유주의 체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독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겠죠. 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 프리메이슨한테 100년간 분탕질된 나라가 포르투갈이고요. 1920년대는 공산주의자들이 준동을 했고요. 카르보나리, 프리메이슨 여전히 막강했고요. 주변국 대다수가 파시즘에 물들어 있었고요. 포르투갈이 어떻게 살아가? 이 신국가 건설을 하려면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검열도 하고 감시도 했고 그랬어요. 뭐 어떤 나라는 뭐 검열하고 감시 안 해요? 파시스트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막 준동을 하고 있는데 비밀 경찰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하지만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이 대다수가 공화국 체제 내부에서 독재를 하면서도 정적을 불법으로 제거하고 사상을 검열했잖아요. 하지만 살라자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화국의 명칭만 안 바꿨을 뿐 이전 공화국과는 아예 다른 체제잖아요. 처음부터 반공산주의, 반파시즘, 반의회, 반정당을 들고 나온 이 체제이기 때문에 이 헌법의 근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살라자르 체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반국가적인 거란 말이에요. 정적이 아니에요. 반국가적인 거라고요. 안토니오 세르지오가 정적인 이유는요. 살라자르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보다 더 민주화하자는 거였기 때문에 정적이 되는 거지. 이 체제 자체를 없애려고 그러면 그건 정적이 아니라 매국노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국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살라자르 체제에 대해서 함부로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지금 2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은 그 성전 기사단이 거의 만들다시피 한 나라잖아요. 포르투갈 1200년대인가 그랬습니다. 성전 기사단을 모방한다고 하는 프리메이슨의 놀이터이기도 했죠. 이 전통을 때려 부수는데 반대가 없을 리 없잖아요. 대다수 부르주아가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라자르를 죽이려고 암살도 시도했고요. 그랬어요. 하지만 살라자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암살 미수범한테 16년 징역형만 때리고 말았습니다.
이 통치 40년 동안요. 약 3만 명의 정치범이 체포되어 갖고 60명이 감옥에서 그냥 숨졌는데 왜 그랬냐면 대다수가 제1공화국 프리메이슨 노 정치가들이었단 말이에요. 또 그들 밑에서 자라난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살라자르는요. 굉장히 관대했어요. 좌파 공산주의 운동, 파시스트 운동, 전체주의 정치 운동이 유럽을 지배하던 시절에 그 탄압으로는 굉장히 관대했다는 거죠. 체포했어도요. 극악하지 않으면요. 그냥 풀어줘 버렸어요. 그 유명한 안토니오 세르지오도 4번이나 체포됐잖아요. 하지만 모두 풀려났습니다. 소련의 공산정권이라든가 스탈린, 스페인의 프랑코, 아시아 아프리카의 그 피비린내 나는 군사정권 그런 짓거리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자유주의 정권 하에서 했던 정치 탄압 그 수준도 아니었어요. 그걸 알아야 되죠. 자, 이 체제에 관한 문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 체제가 그래서 40년 동안 어떻게 구체적으로 끌고 갔는가에 관해서 다음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